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재료들을 쭉 정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 시멘트부터 하나씩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하고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래서 시멘트가 사용되면 다 수경성이에요. 물이 있어야 경화되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앞에서 양은 작게 사용하면 무조건 콘크리트의 품질이 좋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멘트 양을 그냥 맹목적으로 줄인다는 게 아니죠. 시멘트 양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저렇게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멘트인데 첫 번째 우리가 제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제조법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VTR을 보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한 40분 정도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료가 있어요. 이렇게. 원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원이 많이 빈약하긴 한데 석회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이 석회석에다가 여기다 뭐를 넣어요? 이렇게 점토에 해당하는 흙의 성질, 이걸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4대1의 비율로 보통 이렇게 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율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얘를 섞어서 우리가 파쇄를 시키면 걔가 나와지는 것이 우리가 크링커, 뭐 클링커라고도 얘기하고 크링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타일에 가서 우리가 크링커 타일 그러면 흙에다가 이와 같이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만든 원료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재료가 하나 또 들어가는데 그 재료를 우리가 석고다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게 명확하게 집어넣는 이유를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멘트 석회석은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물이 조금 들어갔을 때 시멘트가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얘가 흡수하게 만들어 버려요. 얘가 먼저 흡수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 계량에서 생석회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걔 물을 빨리 흡수해서 집안을 계량할 수 있다.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고를 집어넣는 이유가, 그래서 교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응결, 지연. 응결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굳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응결이 이렇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석고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가지고 얘를 다시 분해를 시켜버리면 만들어지는 게 시멘트다라고 해서 저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석회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칼슘, CaO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점토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철이라고 해서 철에 해당하는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성분을 보니까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산화철, 산화마그네슘, 무수황산에서 6가지 해당하는 성질이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3대 성분 하면 실리카하고 석회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라고 하는 것이 보통 3대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성분이 우리가 석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 성분을 빼고 밑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걔를 우리는 2차 성분이라고 그래요. 1차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2차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쭉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규산 2석회, 두 번째 규산 3석회, 세 번째 알루민산 3석회, 3석회가 있고 네 번째 알루민산 철 4석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도표의 1차 성분을 가지고 2차 성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시험에 화학적인 기호식은 안 나올 겁니다. 석회가 2개, SiO2, 석회가 3개, SiO2, 여기 석회가 3개, 알루민산, Al2O3, 이렇게. 알루민산 4석회, 석회가 4개,
알루민산 Al2O3, 그 다음에 Fe2O3. 이거 성공했습니다. 외우고 있는 게 아직 안 잊어먹었습니다. 설마 이거 갖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석회 수만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2개, 3개, 3개, 4개. 얘를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냥 한글로 나오면 될 겁니다. 그 교재 보니까 지금 요렇게 알루민산 3석회까지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나눌수록 뭐라고 써 있어요? 조기 강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용어로 정리했던 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강도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조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빨리 힘에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멘트는 물하고 만나야 경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빨리 경화가 되는 성질이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빨리 경화가 된다는 거고, 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비해서 경화되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화되는 속도를 이렇게 조기 강도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얘는 색깔에 관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욕실이나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타일이 붙어 있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하얀색에 해당하는 줄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백색 시멘트라고 하는 거죠. 포틀랜드 시멘트. 일반적인 시멘트는 뭐예요?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알루민산철 4석회를 빼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우리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고 나서 우리가 밑에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가면 저 교재 보면 이제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특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뭐부터 정리할 거냐면 시멘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도표를 우리가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종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차 성분이 표준의 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일단 기준점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기준점에서 내가 강도를 빨리 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기 강도를 줄여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거푸집의 존치기간 설명할 때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일, 3일 기억하죠? 그때 제가 시멘트의 이름만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강도를 내가 빨리 내기 위한 용도로 만든 시멘트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구나. 그럼 얘는 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알루민산 3석회. 그래서 우리가 알루민산 3석회가 많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해서? 표준 배합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제 성분의 비율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강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중용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열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열을 적게 발생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화학적인 반응이 좀 늦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규이죠, 규이. 규산 이석회 성분을 많이 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멘트의 종류를 알려면 부득불 얘를 우리가 알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화학 기호식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해당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말고도 KSM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장용으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거죠. 예?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알철사, 요즘 말 줄이는 게 유행이라 제가 줄이는 게 아니라 항상 줄여왔어요. 알철사의 성분을 그냥 거의 배제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얀색에 해당하는 시멘트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요. KS에서는 이거 말고 또 낮은 열을 내는 저열 시멘트하고 내황산염 시멘트라 해서
내황산, 이런 화학적인 거에 잘 견디는 시멘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필get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구분하는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부터 해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까지, 즉 포틀랜드 시멘트를 정리했으면 또 하나 정리하는 게 뭐냐면 혼합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합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어떤 재료가 더 첨가가 된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은 거고, 이 알파의 이름을 따서, 첨가된 재료 이름을 따라서 시멘트의 종류가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렇게 플라이 애쉬 시멘트, 우리가 실리카 시멘트, 얘를 우리가 포졸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포졸란 시멘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합 시멘트의 이름은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 이름이라 그랬죠. 여기 고로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철을 녹이는 용광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철광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돌 속에 철의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녹여버리면 철의 성분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돌의 성분이 뜹니다. 돌의 비중은 보통 약 2.6 정도가 되고 철의 비중은 약 7.85 정도로 해서 3배 정도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라앉겠죠. 우리가 철광석을 녹이게 되면 돌의 성분이 위로 뜨죠. 걔를 다 걷어내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래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철을 만들고 남는 부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플라이애시다.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재죠, 재.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석탄을 떼고 나면 재 중에서 동글동글한 거, 구형, 공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형의 입자만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한다. 실리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연사는 뭐냐면 화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포졸리치다라고 하는 지방에서부터 우리가 그게 발명이 됐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우리가 포졸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실리카 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화산재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는 걸 봤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 반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포졸란 반응이라고 하고 요건 나중에 콘크리트의 성질에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화산재, 여기는 석탄을 타고 남은 재, 여기는 철을 만들고 남는 부산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왜 집어넣느냐는 거죠. 내가 강도를 내가 빨리 내려면 얘네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돼요. 그렇죠.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한다 그러면 품질을 좋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면 강도는 이쪽에 다 줘요. 얘는 뭐예요?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어넣어요. 뭐 때문에? 내구성. 강도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내구성은 힘을 뺀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콘크리트에 가서 내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일단은 구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 바닥에 쓰이는 그와 같은 시멘트의 종류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러면 보기 중에 이쪽에 있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중에 2개다. 2개 중에 하나 그냥 찍는 겁니다. 찍기 싫은데요. 저는 무조건 다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걸리겠지만 그러려면 여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 특성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차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시멘트가 저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 외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특수 시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성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회가 주된 성분이 아니라 알루미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우리가 초조광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강도가 발현되려면 28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조광은 그 강도가 7일이면 발현이 돼요. 외부 저항하는 게. 우리가 알루미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정도면 될 거고 초조광에 해당하는 것은 빨리 내가 그 외부 힘에 견딘다는 거죠. 그건 얼마? 3, 4시간 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어떤 물체든지 빨리 굳어지면 뭐가?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목적은 반드시 있는 거죠.
빨리 내가 저항해서 내가 어떤 하중으로부터 견디게 만드는 대신에 균열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동시켜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거기에 따른 특성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우리 교재 번호하고는 좀 다르죠. 자, 시멘트의 성질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시멘트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제 비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비중은 우리가 그냥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공식처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부피분의 중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이 칠판 지우개에 내가 비중값을 알고 싶다. 하나의 재료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상태의 무게를 재고요.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물의 무게보다 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가라앉는 거고 얘가 가볍다 그러면 뜨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비중은 이제 진 비중이냐 겉보기 비중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재료 파트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던 부분일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중값이라는 이제 부피분의 중량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비중을 잴 때 어떤 재료를 물속에다 푹 담궈서 물의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을 그 재료의 부피로 보는데 시멘트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광유라고 하는 뭐예요? 기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저렇게 비중값을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비중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15 이상 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비중값이 3.15 이상입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KS에서는 얘를 3.05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은 3.15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낮게 우리가 그 시멘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멘트는 비중값을 왜 파악을 하냐면 풍화를 알기 위해서. 풍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시멘트는 물하고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덩어리가 이만하다라고 한 것과 시멘트 덩어리가 이만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시멘트가 물하고 접촉하는 면적은 얘는 요만큼이 물하고 접촉할 겁니다. 그런데 자, 저만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시멘트 입자 표면적을 다 더하면 얘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럼 뭐요? 물하고 접촉 면적이 많아질 겁니다. 시멘트의 풍화, 자연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시멘트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적인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여름철에 그 미숫가루라고 하는 걸 탑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물방울 안에 이렇게 크게 고여있는 것이 탁 터트리면 미숫가루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멘트에서 풍화가 진행이 되면 비중값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값은 그렇게 시멘트의 풍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공사에서 시멘트 창고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시멘트 창고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3개월 이내 것만 사용한다 라고 돼 있죠. 보통 3개월 이상이 되면 실험을 한다라 그랬는데 그때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시멘트 비중 시험을 해서 이거 3.15보다 작으면 그 시멘트는 사용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분말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분말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분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분말도의 정의가 이렇게 입자의 크고 작은 정도를 우리가 분말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분말도가 크다. 분말도가 크다. 혹은 분말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어떠라는 뜻이요? 입자가 작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입자가 작으면 그렇죠? 물하고의 접촉되는 면적이 커진다 그랬죠? 그때 시멘트는 비교한 표면적은 우리가 부피가 아니라 그람수입니다. 그람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시멘트 1g당 표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분말도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입자가 작으면 물하고 접촉 면적이 커져요. 물하고 접촉 면적이 커지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빨라져요. 화학적인 반응이 빨라지면
어떻게 빨리 굳어지겠죠? 빨리 굳어지면 뭐요? 조기 강도가 커집니다. 지금 거기 분말대에 가는 성질이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크게 되면 균열이, 그러니까 좀 빨리 굳어지게 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장기 강도가 약간 저하될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쭉 읽어보시면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입자가 작다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거니까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말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멘트의 품질의 대표적인 척도를 우리가 보통 분말도로 보통 가늠을 하니까 이 분말도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응결 및 경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겁니다. 자, 응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성질, 유동성이 없어지는 때를 우리가 응결이라고 얘기하고, 경화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발현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힘에 저항하는 거라고 그랬죠. 외부 힘에 얘가 저항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응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일정한 시간대 유동성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되면 다 끝나요. 경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는 숨을 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콘크리트의 내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지고 비가 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응결이다 경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의 의미는 여기서 잘 정리하고, 보통 응결은 시멘트에서 얘기를 하고 경화는 콘크리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어원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걔를 우리가 가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을 더했다는 거죠. 물을 더하면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응결이 일어나요. 응결이 됐다가 다시 한번 내가 묽어집니다. 묽어져서 앞에 응결이 없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중 응결이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응결을 하고, 앞에 해당하는 응결을 헛응결, 뒤에 해당하는 응결을 우리가 본응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본응결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게 물을 가수하고 나서 얼마? 1시간이 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보통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돼서 10시간이 되면 응결이 끝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그 적도 지방에 가면 저건 훨씬 더 짧아질 거고, 우리보다 추운 지방에 가면 저보다 늦어지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결 및 경화 시험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시험이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배제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비빌 때 처음에 한번 비볐어요. 비벼놨는데 다시 또 비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재비빔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재비빔. 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재비빔일 때 우리가 다시 비빔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되비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내가 되비빔을 해도 돼, 안 돼? 그러면 묻는 게 좀 건방져 보이죠. 얘는 안 돼. 이렇게. 얘는 돼. 그 말은 또 얘는 품질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사용을 해도 되고, 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되비빔은 응결, 즉 굳어진 상태가 지난 다음에 내가 비비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응결 이전에 재료 분리만 일어났을 때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비비는 거를 다시 비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뜻의 의미도 여기 응결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응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는데 이거 외우려고 그래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굳어지는 거잖아요. 굳어지는 겁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경화되는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이 증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성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시멘트의 분말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죠. 이렇게
대기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고 대기 습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걸 외우지 말고요. 그냥 굳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우리가 시멘트의 강도인데 시멘트의 강도를 보통 K다라고 표시하고 밑에다가 작은 숫자를 써요. 이 숫자는 우리가 재령을 의미합니다. 재령. 재령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거푸집에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K3일, 이렇게 K7일, 이렇게 K28일, 일반적으로 28일일 때를 우리가 시멘트에 해당하는 강도를 측정합니다. 보통 4주 강도다라고 하는 거니까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4주죠. 만약에 3일이나 7일이 된 다음에 강도 실험을 하면 그 보정을 하는 그 계산식에다 넣어서 우리가 28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저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강도를 우리가 파악할 때 시멘트의 강도도 마찬가지 압축 강도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압축 강도를 시험할 때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항상 최대 강도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를 내가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강도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요? 공시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이 공시체를 최대 강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를 양생을 시킬 때 수중 양생에서 시켜야 됩니다. 물속에서. 왜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시멘트 자체는 물이 있어야 경화되는 성질, 수경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가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멘트에 우리가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멘트의 안정성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안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분말도가 크면 조기 강도가 빨라진다. 너무 크면 조기 강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니까 균열이 발생한다. 그럼 뭐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골재도 안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골재는 마모가 잘 안 되는 거를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멘트에서는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각각의 시험 기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이 비중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르샤 벨리의 비중병을 쓴다. 광유를 담고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물의 부피를 파악하는 겁니다. 분말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인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거나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체가름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요. 고온체에다 가르면 입자가 빠지는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이 브레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액체에다가 마노메타액에다가 시멘트 가루를 뿌려요. 덩어리가 크면 빨리 가라앉겠죠. 입자가 작으면 가라앉는 시간이 늦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응결 및 경화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우리가 비카 장치, 길모아 장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죽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결, 중결, 고결인데 침으로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봐도 침이 안 들어가는 시간까지를 재서 응결이 진행됐다 안 됐다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런 침을 가지고 있는 장치의 이름에 해당한다. 얘는 이제 공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여기는 오토클레이브 팽창체. 이렇게 팽창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쟤를 시험체에다 넣고 보면 제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의 변화폭을 가지고 우리 안정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시험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시험 기구명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멘트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다? 5번째, 시멘트의 종류에 따르는 뭐다? 특징이다. 우리 교재 2페이지에 걸쳐서 쫙 정리된 내용인데 그거를 다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 조, 보, 고, 중. 자, 우리가 시멘트에서 특수 시멘트 알루미나,
여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여기는 고로 시멘트. 그러면 혼합 시멘트에서 플라이애시하고 실리카만 빠졌지만 얘는 혼합 시멘트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합 시멘트에 해당하는 전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포틀랜드가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28일에 해당하는 재령이 있어야 됩니다. 조강은 며칠? 7일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재령이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에 해당하면 하루, 12시간 내에도 우리가 발현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발현된다라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시멘트에서 외부 힘에 견디는 능력만큼이 얘는 7일, 얘는 얼마다? 하루 만에 그만큼 발현된다. 즉 빨리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뭐다? 조기 강도가 커진다. 조기 강도가 커지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올수록은 뭐다? 안정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 잘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울 때 타설되는, 겨울에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얼어요. 얼면은 강도가 물이 안 빠져나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이 큰 겁니다. 그럼 안에서 내부에서 수화열이 발생을 해요. 수화열은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콘크리트는 만든 다음에 내부와 외부가 25도의 온도 차이가 나면 균열이 발생해요. 온도가 높은 곳이 어떻게 더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빠르다는 거죠. 그럼 메스 콘크리트는 화학적인 반응이 좀 천천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콘크리트의 이름에 따르는 적정한 시멘트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려면 지금 못하겠죠. 지금 못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것들의 특수 콘크리트를 다 정리하고 나면 어떤 시멘트가 사용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혼합 시멘트는 아까도 정리를 했어요. 얘를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 때문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구성.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사용된다.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혼합 시멘트를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고로 시멘트는 왜 선정을 했냐? 다른 일반적인 혼합 시멘트보다 얘는 건조 수칙이 크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로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거 내용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콘크리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파트를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시멘트의 저 사용 용도초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멘트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장에서는 골재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골재는 콘크리트의 부피의 한 70%도 차지하고 성질을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까 시멘트 앞에서 정리했던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 정리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